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70이 넘은 이 나이에 저는 평생을 바쳤던 아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30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되어 70이 넘도록 시장 바닥을 억척스럽게 굴렀습니다. 오직 하나, 내 아들 철이만큼은 남들에게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키우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손이 꽁꽁 얼어붙도록 채소를 다듬고 더운 여름날에는 땀에 젖은 옷을 짜며 좌판을 지켰습니다. 비싼 학원비를 대기 위해 저는 늘 맨물에 김치만 먹었고 제 신발은 늘 밑창이 다 닳도록 신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은 번듯하게 자랐습니다.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예쁜 며느리까지 맞았을 때 저는 이제 좀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헌신으로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털어 이 집을 샀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온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들을 한 장 한 장 모았고 한 끼를 아끼고 또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1층은 제가 쓰고 2층은 아들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젊은 것들은 편히 살 수 있겠지. 그게 저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신혼집 걱정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어머니로 보지 않았고 아들은 엄마가 아닌 돈줄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만 생활비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도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요구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명품 시계 계약금만 넣어주시면 안 돼요? 엄마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줘. 이번 해외여행 비용이 부족한데. 하는 당연한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해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들의 싸늘한 눈빛은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감사의 말은 점점 사라졌고 제가 돈을 주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럴 수 있을까? 며느리도 처음에는 예쁘고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2층에서 비싼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면서 1층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저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굳게 마음을 먹은 건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또다시 뻔뻔하게 내려와 사업 자금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창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몇 차례 큰 돈을 내준 상태였고 제 통장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철이야, 엄마도 이제 돈이 없다. 병원비도 필요하고 노후 대비도 해야 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승진 기회도 걸려 있고 장모님은 벌써 몇 천만 원이나 지원해 주셨는데 엄마는 이래서야. 장모님은 그 말이 제 마지막 남은 정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뤄낸 전체가 아들의 모든 성장이 제 피와 땀인데 그들은 저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저에게서 더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집을 사주고 평생을 헌신했는데 아들은 저를 장모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에이 엄마,
숨겨둔 돈 있잖아. 그 돈 나한테 빌려줘. 사업 종잣돈으로 쓰면 금방 갚을게라고 말했습니다. 숨겨둔 돈이라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남겨둔 저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제가 병에 걸리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남겨둔 유일한 안전망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것마저 자기 돈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제가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이 마치 아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걸어다니는 통장일 뿐이었습니다. 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ATM 기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평생을 돌아봤습니다. 30의 과부가 되어 혼자 아들을 키우던 시절,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던 시장 바닥, 아들의 졸업식에서 흘렸던 기쁨의 눈물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아들을 위해 산 것이 오히려 아들을 망쳤다는 것을, 제가 모든 것을 해주었기에 아들은 감사할 줄도 스스로 살아갈 힘도 기르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 밤새 흘린 눈물이 마를 때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돌덩이 같은 복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복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들을 위한 마지막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뒤 저는 동네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2층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입주는 최대한 빠르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2층에 아드님 부부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산 집입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것뿐이고요. 이제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중개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전세 계약도 월세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특혜를 이제 되찾을 권리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없는 시간을 골라 2층을 보여주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방, 좋은 채광, 조용한 동네. 신혼부부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입주일은 열흘 후로 정했습니다. 열흘 후 2층은 새로운 신혼부부에게 전세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또다시 5천만 원을 요구하던 그날, 철이야, 앉아라. 할 말이 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돈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네가 나에게 효도랍시고 건넨 것은 매달 돈을 요구하는 차가운 목소리와 이 2층 집에 얹혀 살면서 내 등골을 빼먹은 세월뿐이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너희들은 이 집을 너희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이 집의 주인은 김영자, 나 하나뿐이다. 그리고 이 집의 돈줄은 오늘부로 완전히 끊어졌다. 아들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며느리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저는 다시 한번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2층 집은 오늘부로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었다. 너희들은 닷새 안에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고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엄마 미쳤어? 우리 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 제정신이세요? 우리한테 집이 어디 있다고.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봐라. 엄마 돈 없이, 엄마 집 없이 살아봐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다. 계약은 이미 끝났다. 닷새 안에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닷새는 전쟁 같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온갖 방법으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울며 빌기도 하고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을 데려와 저를 압박했고 하지만 저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견뎠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그때마다 장모님과 비교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숨겨둔 돈을 요구하던 그 뻔뻔한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이삿짐 트럭이 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옮기면서도 제 방문을 향해 험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1층 창문 커튼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텅 빈 마당을 떠나는 이삿짐 트럭을 보며 아들 부부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2층에는 약속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이사 첫날 1층으로 내려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한 번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도 이제 자식 없이 사세요. 그 문자를 읽고 저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1층 제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굽은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제 노후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서 밀렸던 검진을 받았습니다. 무릎 수술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떠날 온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장 친구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영자야, 정말 잘한 결정이야. 자식이 뭐라고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 친구들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온천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의지로, 나만을 위한 여행.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이었습니다. 70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나만의 집에서
나만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권리는 70이 넘은 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새 세입자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절에는 작은 선물을 들고 인사를 왔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장을 볼 때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관계였습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 말입니다. 가끔 아들 생각이 납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삶에 책임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삶도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셨습니다. 70 노모가 평생을 바친 아들에게서 등을 돌린 이야기.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주었기에 아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스스로 살아갈 힘도 기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이 그것을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소모품으로 만드는 짐이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혈연이든 의무감이든 관습이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효도입니다. 저 김영자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70이 넘었지만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 집에서, 내 평화 속에서 나만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며 내린 가장 통쾌하고 가장 옳은 결단이었습니다.